윤 총장 징계 이후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윤 총장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망나니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고 윤 총장은 오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멕시코, 호주 등 세계 5개국이 참여하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화상연결로 진행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위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형 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이른바 추윤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승복할 수 없다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윤 총장의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징계 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고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게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전사가 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또 윤 총장 징계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라며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축하드립니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제압했습니다.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사유화를 기획한다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며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고 사퇴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 정원 7명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처장 후보를 의결해도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충원 없이 의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주재로 5개 중견국이 참여하는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믹타 회원국 의회 대표들은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등에 대해 회원국 의회가 협력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대한민국 국회가 설립한 의회 협력체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이 참석했습니다. 2015년 1차 회의에 이어 우리 국회가 다시 의장국을 맡은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믹타 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자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고 연대와 협력의 기치 아래 다시 뭉쳐야 합니다. 각국의 회원국 의회 대표들도 직접 만날 수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경쟁보다 협력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과 또 세계화, 또 효율적인 국제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재 발표에 나선 박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 방역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국회의 입법적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방역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빈곤층, 고령자, 여성 등 사회 경제 약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믹타 회원국 의장단들은 팬데믹 시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두 차례로 나누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원국 의장단이 돌아가면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박병석 의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믹타 회원국 의회 대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런 만큼 믹타 국회의장 회의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일부 국가에만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관한 교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사망률은 국가 간의 불평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대표들의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과 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대 계층 간 양극화와 성불평등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계층 간 빈부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양성평등에서 이룬 몇 년간의 진전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믹타 회원국 의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 흐름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 흐름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상당히 길게 이어졌는데 이제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민 피로도도 좀 높았고요. 네. 이 갈등이 이제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면서 전국도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추 장관은 그 조국 전 장관 사퇴 후에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넘겨받아서 윤 총장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요. 윤 총장 측근에 대한 이른바 학살 인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수사 지휘
지휘권 발동, 또 감찰, 검찰총장 징계, 여기에 또 날선 비판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추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매듭지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에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면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최초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 내용을 보고하고 또 징계를 제청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추 장관이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극명하게 이제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은 권력개혁의 역사적인 초석을 놓은 장관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여야 대변인이 싱크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에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 징계는요, 예상했던 대로 문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이제 최종 완료가 됐고요. 효력이 즉각 발생해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문 대통령의 말도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란의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좀 갑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취를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추 장관 어제 오후에 권력기관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의까지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이 브리핑이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의 거취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함께 있었는데요.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에 윤 총장 징계가 정리된 후에 추 장관도 추가 개혁을 통해서 교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추 장관 뭐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을 것 같고요. 검찰개혁 완수라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이제 명분을 지금 이 시점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윤 총장과의 갈등이 국정 현안으로 이제 과도하게 부각된 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임명권자인 그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문 대통령의 개각 단행까지 기다리기보다 또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또 보기도 좋고 바람직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윤 총장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언급해 주신 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이제 일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좀 국정 쇄신을 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일단은 좀 민심을 추스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민심을 추스리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 전면 쇄신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개각 때 국토부 장관, 이제 복지부 장관 등 4명의 장관을 교체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개각폭이 작아서 2차 개각 얘기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의 이번 사의 표명으로 2차 개각 시기도 좀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추 장관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추 장관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것이 이제 수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추 장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공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개각이 이뤄지면 이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개각위원단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박영성 장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2차 개각이 이루어지면 정부 여당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은 거듭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야당도 법 제정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협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당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그 내용 또한 관련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내놓은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모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용법이나 인과관계 추정 규정, 유예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시기를 5년 유예하는 내용인데 노동계와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5%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 유예 조항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 의원총회장을 찾아 기업의 비용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법 제정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중벌을 가하는 것은 연좌죄라며 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경제계 사이에서 법 제정 자체엔 공감대를 형성한 정치권이 쟁점이 되는 세부 사항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 뉴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탈탄소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의당은 탄소세 신설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목표를 실행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빠져 있다며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기업에만 한정돼 있고 무상 할당 비율이 높아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획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다만 탄소세가 신설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배당금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탄소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의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로 걷어들인 그 세수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된다고. 탄소세율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뒤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세율이 오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산업 경쟁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세 도입 검토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탄소 중립 입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새해가 밝는 대로 코로나 극난 극복과 함께
탄소 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개혁 입법 2차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세율과 세금 부과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세 논란과 이중과세라는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를 2월 말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보선기획단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에 우선 집중하기 위해 경선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직접 전화 선거 운동에 나서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야당 몫의 조정위원에 지명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지만 여당 소속 이상원 위원장은 표결에 붙였고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아특법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특법 개정안은 다음 주 문재인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로 윤석열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과연 국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였을까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강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강도가 강하다라는 응답이 49.8%, 약하다라는 응답이 34%로 집계됐습니다. 평가는 진영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과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는 징계가 강하다라는 답변이 다수였고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60%가 넘게 징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강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징계가 약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으면서 다른 지역과 응답 분포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대부분 연령대에서 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40대에서는 강하다와 약하다, 양측이 팽팽하게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함께 조사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 연속 30%대에 머물면서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여야의 입법 전쟁이 정부 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대통령 재가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으로 민심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야의 입법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 의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오늘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단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약속해준다면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은 2월 달에 지금 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걸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저는 무조건 출마할 겁니다. 당락에 대한 뭐 아무 가능성과 상관없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확실하게 약속할 경우 무조건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산이나 경남 사람들의 아주 절박한 생존 본능 때문에 미래 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차원의 절박한 요구라며 만약 이 약속이 잘 안 된다면 출마를 안 할 생각도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은 선거 전망이 좋지 않아 출마를 말리고 있지만 9년 전 부산에 귀향했을 때 부산의 발전,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이번 일도 그런 맥락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김혜영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에서는 김 사무총장 추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만 약속해준다면 무조건 출마하겠다라는 김 사무총장의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응답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지난주였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을 외치면서 비상시국 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이 기구와 관련해서 극우 논란이 일자 7명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오늘 반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극좌 세력은 있어도 극우 세력은 단 한 명도 없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홍 의원이 공동대표로 합류한 비상시국 연대가 극우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극우의 개념도 모르는 좌파 매체들의 프레임 더 씌우기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선 건데요. 홍 의원은 일부 좌파 매체들이 극우단체니 태극기 세력이니 하고 폄하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극우 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긴 하냐면서 태극기 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 후 새로 들어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한 반문재인 연대의 결집체가 비상시국 연대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비상시국 연대는 연말까지 체제를 정비하고 신년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 의원은 비상시국 연대를 범보수연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복당 가능성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홍 의원이 반문연대를 기치로 내건 비상시국 연대를 통해 얼마만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과연 적합하냐 이거부터 최근에 가장 큰 전국 현안인 이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서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사실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래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새벽 4시 넘어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언제 발표가 나오나 했는데요. 그렇죠. 4시 넘어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집행을 한 12시간 조금 넘어서 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것이다. 과거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왜 2013년에 한번 정직 1개월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13일 만에 대통령이 결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도 안 지나서 결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졌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하여튼 과거와 다른 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밤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그 어떤 법정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지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징계 수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요. 뭐 신의 한 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좀 평가가 낮았다, 그 징계 수위가 낮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의 한 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미리 정직 2개월을 뭐 각본을 짜가지고 들어갔다면 신의 한 수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새벽 4시까지 토론한 거 보면 4명이 참여했죠. 그분들끼리도 이제 이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용구 차관, 신정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이제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하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렇게 4사람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용구 차관이나 신정식 부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한중 교수나 안진 교수는 제가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박상기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해서 뭐 친정부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에 저도 들어갔었고요. 아, 예. 또 한국일보의 황장진 논설실장도 그 위원이었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을 하는 허익범 변호사가 네. 그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이미경 소장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친정부라고 하는 건 조금 잘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네. 정한중 교수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분이 그 전남 광양 출신인데 순천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부산에 가서 동아대를 졸업했습니다. 사시가 비교적 늦게 된 편인데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런 이 이론이죠. 그걸 처음으로 찾아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창원에서 노동 변호사 오래 하다가 변호사 너무 힘들다고 로스쿨 생기니까 이제 외대 로스쿨 교수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그 손학규 대표를 좀 좋아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친문 성향은 아니고 이제 호남에 대한 애정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회의한 다음에 저하고 뭐 한두 마디 좀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법무부 징계 청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약간 좀 부실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징계는 안 나오겠구나라고 제가 약간 좀 눈치를 미리 챘던 그런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네. 어제 곧바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좀 예상보다 좀 빠르고 전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종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요, 청와대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징계 직후에 추미애 장관이 이때 참 그만둬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분들은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시킨다고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소통수석이죠. 그 브리핑 예고하고 바로 발표를 한 걸 보면 본인 판단. 추미애 장관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것도 뭐 미리 각본을 짰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꽤 대통령하고 장관이 대화를 오래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걸 보면 사의를 뭐 반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각 시점은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소송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글쎄,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어제 70분간 대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그 70분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아마 현장 기자들이 추가로 좀 취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우선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오후 3시에 권력기관장 브리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사퇴 의사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후 5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해서 한 70분 정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발표한 게 한 6시 반 정도에 그것도 청와대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설득한 것 아닌가. 전체적인 문 대통령의 이 사태로부터의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해서 설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 대통령 추가 개각 시점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 출범하고 윤석열 총장 징계 이런 걸 봐가면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청와대로서도 좀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예측이 잘 안 돼요.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지, 또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할 텐데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각 시점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청와대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내년 초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아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중에 내년 초로 대략 그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변수가 몇 가지 있는 거죠. 공수처 출범 문제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1,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결과도 또 사실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변수인데 일단 예상컨대는 내년 초 이런 예상이 다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두 분께서 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뭐 본인 판단이다, 또 그리고 청와대 설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추미애 장관 어떻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올해 1월 2일에 그 취임했죠. 취임하면서부터 곧바로 그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있다가 뭐 채널A 사건이나 뭐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수사 지휘권 배제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과정을 거쳤고 7월 달에 또 한 번 검찰 인사를 했고요. 그런데 뭐 1월 달에 했던 인사가 6개월 만에 다시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그걸 관통하는 것은 대부분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쪽에 인사를 이루어졌다 하는 건 뭐 언론에 거의 공통된 분석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추미애 장관의 11개월, 지금까지를 따지면 11개월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알파요 오메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검찰 내부 평가를 들어보면 과거에 검찰은 특수부하고 공안부를 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특수부나 공안부보다는 형사부나 공판부 이런 다른 일을 하는 검사들이 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또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은 이게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이다, 윤석열 총장 힘빼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실제 다수 검사들의 의견은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중시하겠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검찰총장 이제 징계 청구를 좀 무리하게 하면서 검사들이 이제 의견 표명을 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검찰의 이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냐, 공안부나 특수부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평가하고 또 그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일하는 많은 좀 숫자가 많은 이 검사들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또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반발도 계속 될 텐데 윤 총장 복귀 전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게 지금 우선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임정혁 의원이 사퇴를 했죠. 국민의힘 추천. 그렇게 보면 이제 6명으로 내일 회의가 열릴 텐데 7명이 안 되면은 그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거는 이제 여야 간에 서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이미 7명으로 구성은 된 거죠. 구성이 된 상태에서 한 명이 그 자진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보충하면 좋겠지만 보충 안 됐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 자체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명이 이제 출석을 해서 내일 회의를 할 텐데 그 경우에 이제 6명이 과거에 그 의견을 모았던 두 사람이 있죠. 이제 5명의 의견을 모았던 전현정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관철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를 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그 어떤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냐 그건 이제 내일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공수처 출범 시기와 맞물려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출범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물론 서둘러서 뭐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청문회도 해야 돼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들이 있어요. 서장만 가지고 공수처가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천상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도 힘들고 내년 이후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이제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송 기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살펴볼까요? 예, 뭐 이 와중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대통령 잘못은 집권당의 잘못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사과를 한 겁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사과를 해놓고 나서 지금 당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 필리버스터 전국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은 지난 화요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5분 정도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반성과 사죄 표현만 뭐 10여 차례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수위가 높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상보다 약간 수위가 높았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2016년 12월, 2017년 3월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졌습니다. 2017년 대선 졌죠. 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죠. 네. 지난 4.15 총선 역시 또 참패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은데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안 올라가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저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뭐 직접 관련은 없죠. 그래도 보수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어떤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전기가 좀 필요해요.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과거의 집권당 그런 몫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겠다라고 하려면 뭔가 반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저 사과 반성 저 발언이 있고 나서 뭐 여론조사도 지금 한 군데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도 계층으로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호평 속에 앞으로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김 위원장 사과가 중도층이 두터운 이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측면이 강해서 부산시장 선거에는 좀 분열만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선거 득실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시장은 아무나 나와도 다 이긴다고 그래요. 그 정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한 것도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좀 의식한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공학적으로는 좀 이런 사과를 한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것들이 중도층을 움직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뭐 어느 한 곳을 노렸다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외에도 내후년 3월 달에 우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데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기반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뭐 이런 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도층한테 그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그 상당한 정도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저 갈등 속에 그냥 약간 묻혀버린 좀 측면이 있어요.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점이 좀 안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김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당무감사위죠.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에 대해서 교체를 권고를 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 인적 쇄신 F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지금 나온 게 이제 뭐 한 40여 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협위원장 그 교체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당이 지금 술렁술렁거리고 심지어는 뭐 사무처에서 사보타지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우선 40여 곳 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불과 한 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4개월도 안 남은 거죠. 지금 이 정도 남았는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이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정말 조직 관리를 거의 안 했다고 싶은 사람은 저는 교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40여 곳을 바꾼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면 더군다나 또 그걸 교체하고 나서 새롭게 수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혈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40여 곳을 교체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아마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옛날 정치원로 이철승 씨 따님이시고요. 성균관대 교수하신 분인데 개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당에서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세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정양석 사무총장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니, 이걸 다 자르겠다는 게 아니다 해서 지금 막 진정을 시키고 있는 이런 국면이고요. 인적 쇄신 선거 앞두고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한 수위에서 좀 조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뭐 정치 참 중요하죠. 근데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중요하고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중요한데 여야가 이럴 때 좀 싸움을 조금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자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추미애 장관을 좀 평가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추 장관이 올해 취임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네. 평가할 시점이 오기는 왔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좌천시키거나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기승전 윤석열 이걸로 지새운 1년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걸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위는 주춤해졌지만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다소 많은 양의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